어제 저희가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후보의 아내 이 김미경 교수를 여자 상황죄라고 비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안철수 후보 발끈했을까요? 오히려 이 전 최고위원을 걱정해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 건지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 후보가 발끈하지 않고 이 전 최고위원을 걱정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후보 초청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행자가 아예 딱 대놓고 아니 집에 있는 여자 상황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뭐라고 했는지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전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내 아내가 내 정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마 혹시 김종인 위원장의 아내 그리고 내 아내를 좀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기 위원장을 자기 당의 위원장을 지금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건데 곧 잘리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빈정댔다라는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안 후보가 사실 이렇게 굳이 김종인 위원장의 아내를 소환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아내는 김미경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아내도 김미경입니다. 아, 동명이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안 후보의 아내는 이제 서울대 교수 김미경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아내는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경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잠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과거 기자회견 모습 좀 같이 보고 오실까요? 최근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정당의 분열하는 모습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매우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오랜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 조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 영상은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입당할 때 모습 같은데 이 영상을 왜 지금 본 거예요? 네, 지금 들으신 그 연설문을 김종인 위원장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쓴 겁니다. 아, 아내가 연설문을 썼어요? 네, 사실 기자들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2016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서 한 7개월쯤 지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날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다. 여기 올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 올 때 연설도 집사람이 써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 이 김미경 교수 어떤 뭐 내조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파트너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의 아내인 이 김미경 교수는 아, 지금 원안에 있는 이분이 네, 아내이신 바로 거죠? 이 분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이 김미경 교수인 건데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적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어떻게 보면 갑절로 갚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안철수 대표가 그만큼 조금 이제 정치적이 됐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후보의 이런 공격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SNS인데 지금 보면 안철수 부인 김미경 공천 논란 김근식 예비 후보 물밑 지원이란 기사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측근인 김근식 후보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지금 동그라미 안에 지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때 사실 유승민파 그리고 안철수파가 나뉘어서 바른미래당 때 공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후보의 측근이었던 김근식 교수를 이렇게 유세를 지원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집에서 정치적 얘기도 안 했는데 아내가 스스로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해서 돌아다녔던 거냐라고 지금 반문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안 후보에 대한 공격 마지막 방점은 김종인 위원장이 찍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하고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예, 짧지만 강한 한 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안철수 대표는 또 어떻게 또 반격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취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취재 좀 잘 좀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백브리핑에서 다뤘던 이 논쟁들이요. 애초 발단은 상황이라는 표현에서 불거졌습니다. 최근에요. 이 정치권이 상황 논란으로 뜨거운데 이런 가운데서 예전에 상황 정치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모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던데 이해찬 전 대표 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먼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된 법률가가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8월에 한 발언 때문입니다. 당시 이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같은 표현은 법률가의 언어가 아니다. 검사가 아니라 깡패 언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뭐라든 개의치 않지만 정치를 한다면 땡큐라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이 이해찬 전 대표는요 지난해 12월에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파동 당시에도 이 검찰과 관련해서 엉터리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당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결정까지 낼지 결정은 또 조금 미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검찰이 민낯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긴 처음이거든요. 아, 이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였는가. 일반 국민들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네, 이해찬 전 대표 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서울시장 후보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 작심 비판을 내놨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MB 키즈다라면서 MB는 재벌이라면 오세훈은 소매상이다. 그런데 심보는 똑같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꽃에 비유를 했는데요. 안철수는 남의 당이나 기웃거리기나 한다라면서 뿌리가 있는 생화야말로 생명력이 있지 뿌리 없는 조화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면서 이 안철수 후보를 조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하나만 좀 짚고 가죠. 소 의원님.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왔다. 뭐 그 과정에서 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비판한 것 같은데 자, 오랜만에 등장한 이해찬 전 대표. 이번 선거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죠. 그래요? 예, 일단 이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샘플을 뽑아서 하는 이 조사인 거고 재보궐선거는 실제 어쨌든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역대로 보면 투표율이 보통 선거보다 훨씬 낮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 이른바 집토끼, 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여권의 지지층을 묶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일정한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해찬 전 대표의 여권 내 위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인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나와서 그런 인물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한다라는 것은 지지층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뒤로 쭉 갈수록 또 하나 여권으로서는 아마 딜레마가 처하게 될 것이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면은 중도층이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이 여권에서
떨어져 나와서 야권 쪽으로 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움직임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그 충분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물,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인물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 또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예를 보면 저렇게 많이 방송에 나오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또 실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 발언들 실수가 꽤 있었죠. 뭐.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여권으로서는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일정하게 여권의 지지층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예,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층 결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 당 장악력이 상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당대표 물러난 이후에 밖에서 상황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대표 주자 진중권 전 교수인데요. 지난해 9월에 SNS를 통해서 민주당은 사실상 수렴청정 체제다라면서 당시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허수아비라고 깎아내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실제 민주당 대표다라는 주장을 내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당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발언 보시죠. 이해찬 대표의 상황 정치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해찬 대표는 지독할 만큼 시스템을 중요시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항상 우선하시는 매정할 정도로 그런 분이셔서 예를 들면 4.15 총선 때 이해찬 대표의 측근들이 모두 공천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도를 매우 중요시하고요. 공적인 감각, 이해찬 전 대표의 표현대로 퍼블릭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은 현실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해찬 전 대표는 시스템을 중시하고 공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정치라는 비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님, 비단 이해찬 전 대표뿐만 아니고 지금 정치권에서 상황 정치 얘기 많이 나와요. 저희가 어제도 다뤘는데 오늘 또 나와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상황 정치 논란이 계속 되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황 정치 논란은 계속 끊임없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이요? 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 경쟁자를 공격하는데 아주 유효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 후보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하는 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폄하하는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상대 후보를 공격할 때 상황이 있다, 상대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상황이 상대에게 있다는 주장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표현을 제가 지금 이해찬 전 총리 등이 하는 표현을 자꾸 보면 상황이다, 누구에게 상황이 있다 이런 표현을 벗어나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폄하하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폄하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언어에 대해서 깡패 같다고 얘기했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누구의 키즈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뿌리 없는 화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굉장히 좀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정체성을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황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공격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어떤 누군가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꼭두각시다, 누군가의 키즈다라고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계속 보게 되니까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역할, 그런 기능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계속되는 한 이 상황 논란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죠. 네네. 어떤 상대방을 어떤 같이 협치하는 사람, 어떤 소통의 대상, 대화의 대상, 같이 어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히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상황이 있다, 상대방이 누구의 키즈다, 상대방의 어떤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용어가 공격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언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왜 예전에 이동석 기자가 단독 취재라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뭐 책 준비한다 이런 얘기, 이런 취재 내용 전해줬잖아요. 윤 전 총장 책은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프레스룸이 지난 5일이었죠.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 드디어 윤곽이 잡혔습니다. 아, 윤곽이 잡혔어요? 네,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서전 준비 소식이었는데요. 오는 6월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서전을 낸다는 의미, 즉 정치에 입문하면서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서전의 내용은 공정과 정의를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은요, 출판 기념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야권 재편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시기 6월 출판 기념회부터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부쩍 목소리를 높이는 추미애 전 장관은요, 윤 전 총장에게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예.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예.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다만 그 역사의 진보에 예. 또는 역사의 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 의원님. 네. 이거 윤석열 전 총장과 겨뤄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대선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다 결심을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좀 관련 알만한 분한테 전화 걸어서 최근 상황을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그렇게 이 추 전 장관 스스로의 결심은 그렇게 굳혀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캠프를 꾸리려면. 네. 그런데 결심이 늦어지면서 지금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좀 가까웠던 측근들이 일부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 가 있고 일부는 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일일이 와라. 이것도 쉽지 않은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은 의지는 강한데 그 손발이 돼서 같이 일해줄 사람들을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고 막 지금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거에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의 주된 당사자였고 네. 추 전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끝까지 이제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어떤 공세 이것을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하나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 추 전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장관 스스로가 어떤 뭐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은 뭐 자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여권의 적극적인 지지층 일부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보다도 더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7 재보선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아마 추 전 장관은 좀 현재와 같은 좀 이 이른바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의 상대는 나다 이러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좀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참 벌써부터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관련해서요. 그나저나 이동석 기자.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잖아요. 내일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의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결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의 최대 쟁점은요. 바로 여론조사에 유선전화 비중을 얼마나 넣을까 이 부분입니다. 네. 먼저 양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 측에서 자체 경선이나 이런 거라 단 한 번이라도 유선 전화번호를 같이 섞어서 쓴 것이 있는지 그거를 갖고 오면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유선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가상 번호에다가 추가로 유선 전화번호를 섞어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는 무선 번호 100%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선전화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서울 시내에는 약 5% 내지 10%의 시민이 무선 전화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선 전화로만 조사를 하면 의견을 낼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유선 전화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네, 오세훈 후보는 10%의 유선 전화를 넣어야 한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100% 무선 전화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선 전화, 무선 전화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선 전화를 넣냐? 바로 연령층 때문인데요. 2030 세대 지지세를 확보하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하고요. 유선 전화 비중을 넣다 보면 6070 세대의 표가 오세훈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유선 전화는 보수층, 고령층 응답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절충안을 제안하고 안철수 대표가 또 이를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주고받거니 하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후보자 등록이 내일까지인데 과연 이 야권 단일화 문제 내일까지 오늘까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후보자 등록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께서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 없이 일상으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어제 이제 그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던 일부 의원들 징계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태년 직무대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그 이후에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이 피해자는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크게. 먼저 나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나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었던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 지금 이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캠프에서 퇴출을 해달라라는 요구로 이 두 개를 압축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대표로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부분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한 의원들의 캠프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 의원님,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제 이제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곧바로 사과를 했어요. 아무래도 선거 영향이 있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락한 때 그러니까 젊은 여성, 20대 젊은 여성의 지지율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분명히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언론이나 SNS 등에서 막 퍼지면서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한 가지 민주당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행동과 책임의 균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행동이 있었거든요. 성추행으로 생각된 행동이 있었고 그 뒤에 민주당에서 그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데서 분명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땅한 책임 역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